이번 책은 서머싯 mom의 인생의 베일입니다. 옮긴이는 황소연입니다. 이 책의 표지 그림은 게오르게 람베르트의 헤라입니다. 서머싯 mom은 영국인이죠. 그런데 그는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프랑스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고 그런 경험들을 작품 속에 잘 녹여냈는데요. 이번 작품 인생의 베일도 홍콩, 중국이 주요 배경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전적 소설 인간의 굴레는 스페인 세비야에서 시작되어 이 작가가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달과 육펜스는 그가 타히티를 여행하면서 직접 경험하고 써낸 작품이죠. 고갱의 삶을 다룬 작품으로도 유명하지만요. 그의 첫 장편 램버스의 라이저, 이 작품은 베스트셀러가 되자 그가 의사직을 포기하고 작가 수업을 위해서도 스페인에 머물렀습니다. 그 외 인도, 타히티, 미국, 남미, 서인도, 사모아, 중국, 일본 등등을 여행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재력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가 큰 돈을 번 계기는요. 극작가로 활동하면서였는데요. 그 프레더릭 부인, 그 다음에 로트 부인 이런 작품으로 경제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저는요. 평생 화려하게 살면서 계속 습관처럼 계속 빚을 지면서 그 빚을 갚기 위해 글을 쓴 고리오 영감을 쓴 발자크가 계속 생각이 났는데요. 그는 피곤을 쫓기 위해 계속 커피를 마시면서 글을 써야 했잖아요. 근데 이 서머싯 mom은 돈 관리를 잘하고 그리고 높은 원고료를 받으면서 세계를 누비며 91세까지 살면서 수많은 장르를 다뤘는데 11편의 여행기, 그리고 평론, 희곡, 단편 소설, 그리고 20편의 장편을 남긴 서머싯 mom이 저는 유난히 발자크와 대비되게 비춰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게 살았던 예술가들, 작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산 작가라서 더 통속적이라는 비평을 들었을 법도 했겠다. 특히 어느 정도 부러움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 싶네요. 사실 서머싯 mom이요. 80세에 쓴 10편의 소설과 그 작가들이란 평론에요.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이 들어있거든요. 그 외에 9편을 보면요. 우리에게 알려진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헨리 필딩의 톰 존스, 멜빌의 모비딕,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스탕달의 적과 흙, 플로베리의 보바리 부인, 찰스 디킨스의 데이비드 코퍼필드가 있습니다. 저는 인생의 베일 이 책을 읽을 때도 플로베리의 보바리 부인과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도 오버랩되기도 했거든요. 이 책의 첫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부분에 서머싯 mom의 저자의 말인데요. 현대의 키트로 태어난 신곡의 피아. 이 이야기는 단테의 신곡 중 아래 구절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되었다. 단테의 신곡은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용된 구절은 연옥편의 제5곡 중 마지막 구절, 단테에게 나타난 새 망령들 중 마지막 망령인 피아가 단테에게 현세로 돌아가거든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부디 당신이 현세로 돌아가 이 긴 여행의 피로를 풀게 되거든.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 망령이 말했다네. 나 피아를 기억해 주세요. 시에나에서 태어나 마렘마에서 죽었나니 그 경위는 보석 반지로 나를 아내로 맞은 그가 알고 있나이다. 자, 이렇게요. 그 단테 신곡의 피아의 이야기가 바로 20세기 키티로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그 시간적 배경은 1920년대,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영국, 홍콩, 중국을 지나서 다시 또 홍콩, 영국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주인공은 바로 키티인데요. 키티는 우리가 이 주인공 키티의 눈을 통해 다른 인물들을 들여다보는 그런 구조로 스토리가 계속 전개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키티는 그 어머니 가스틴 부인의 기대에 부응해 처음 사교에 데뷔해 그 성공하고 구원을 여러 번 받았지만 이제는 그 나이가 들어 한물간 처지가 되어버렸고 그 키티의 빛에 가려 쭉 찬밥 신세였던 동생이 더 나은 조건의 남자와 약혼하자 동생과의 비교, 그런 데서 그 자괴감을 느끼고 조급해하던 찰나에 자신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청혼을 한 세균학자 월터와 즉시 결혼하고 영국을 떠나 도피하듯 홍콩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홍콩에서 유부남인 총독부 차관보 찰스와 사랑에 빠지고 그녀의 집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장면에서 이 소설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키티는 남편 월터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 나이와 상황에 쫓겨 내몰리듯 결혼한 것이어서 그 외모와 매너가 좋은 찰스를 만나자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 키티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성격이라서 찰스마저도 자기처럼 사랑에 빠져 그녀를 위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할 것이라고 스스로 단언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 월터가 그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즉시 그 콜레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그 죽음의 도시 중국의 오지 메이탄푸에 자원했다며 자기와 함께 갈 것을 요구받게 되는데요. 그녀는 그때 아연실색하면서 즉시 노라고 말은 못하지만요. 그때 월터는 키티에게 만약 그럼 찰스가 이혼하고 일주일 안에 그녀와 혼인하겠다고 약속을 받아온다면 자기를 따라 콜레라가 창궐한 중국의 오지 메이탄푸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결연하게 통보하듯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요, 그 키티는 그 찰스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이때까지도 그 사랑의 승리를 꿈꾸지만요. 그녀는 그 찾아가서 찰스가 자신을 농락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월터와 콜레라로 이 죽음의 도시가 된 중국의 오지로 오게 됩니다. 자, 그녀는 처음에 그곳에서 그 남편의 보복으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그 공포에 떠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세관원 워딩턴을 만나 친구가 되면서 조금씩 쓸쓸함을 이겨내고요. 그리고 이어서 프랑스인 수녀들, 그리고 워딩턴의 만주인 부인 등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 그녀는 그곳에서 그 남편 월터를 사랑한 적은 없지만 세균학자인 월터가 콜레라로 병든 이 죽음의 땅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그곳 그 모든 사람들의 영웅 대접을 받자 그녀 또한 그 월터를 향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합니다.
자, 그곳 사람들은 모두 그 월터를 칭송하며 그리고 그의 그 희생정신, 그의 인간됨, 그러한 것들을 다 우러러 받들거든요. 그때 키티도 내면에서부터 조금씩 그 월터의 그 참모습을 본다고 할까. 그래서 그녀는 그 화해를 원하며 친구처럼이라도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이 오지에서 버려진 느낌을 받으며 계속 쓸쓸해하다가 프랑스인 수녀들을 방문하고 그녀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세상을 보는 그런 눈을 뜨는 듯한, 마치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듯한 그러한 삶의 자세를 배우게 되는데요. 그 오지에 버려진 어린 아이들, 그 고아들을 돌보는 그러한 업무가 키티의 주 업무였는데요. 아이들을 돌보면서 오히려 키티는 자신이 성숙해 가는 듯한 그런 충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콜레라의 공포로부터 조금씩 벗어날 뿐만 아니라 자유로워지면서 어떤 삶의 활력을 느낍니다. 그런데 월터는 아직도 키티만 빼고 모든 그 타인에 대해 헌신과 자비를 베푸는데요. 이때 키티는 그 화해를 바라며 월터에게 자신을 경멸하느냐고 묻자 월터는 망설이다가 자기 자신을 경멸한다고 대답합니다. 왜 스스로를 경멸하냐고 묻자 생각을 끌어모으기라도 하듯이 당신을 사랑했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여기에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건 부당해요. 내가 어리석고 경박하고 천박하다고 해서 날 비난하는 건 공평하지 않아요. 난 그렇게 자랐어요. 내가 아는 모든 여자들은 다 그래요. 교향곡 연주회가 지루하다는 사람에게 음악에 대한 기호가 없다고 힐책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갖지 못한 품성을 내 탓으로 돌리고 나를 비난하는 게 공평한가요? 난 내가 아닌 존재인 척 하면서 당신을 속이려고 한 적 없어요. 난 그냥 예쁘고 명랑해요. 장터 노점에서 진주 목걸이나 담비 외투를 찾지 마요. 주석 트럼펫이나 장난감 풍선을 찾으라고요. 인형에게 근사한 드레스를 입혀놓고 그것을 숭배하려고 신전에 세워놓았는데 인형 속에 톱밥이 가득 찬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나 인형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꼴이었다. 그의 영혼은 갈갈이 찢겨졌다. 그가 잘 버텨왔다는 것은 모두 위장이었다. 진실이 그것을 산산이 부숴놓았을 때 그는 현실 자체가 산산조각 났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가 그녀를 용서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자, 그러나 결국 밤낮 없이 일에 매달리던 남편 월터가 콜레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한밤중에 현장으로 인도되어 그곳으로 갔는데 이미 콜레라로 죽음처럼 보이는 월터에게 몸을 숙이며 그녀는 잘못을 저질렀음을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그에게 속삭입니다. 내 사랑, 이 말에 그가 반응을 보이는데요. 자, 월터가 힘겹게 내뱉은 마지막 말입니다. 죽은 건 개였어. 자, 월터의 이 마지막 말을 키티는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그 나중에 세관원 워딩턴이 그가 실험 도중 감염된 것 같다고, 월터가 과학과 자신의 책무를 위해 순교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일종의 다른 말로 일종의 자살이었죠. 그러면요, 그 정지용이 지은 그 서머싯 모험을 읽다 그 부분에서요, 지금 그 죽은 건 개였어, 이 말은요, 영국의 작가 골드스미스가 1766년 출간한 소설 웨이크필드의 목사에 삽입된 시 미친 개의 죽음에 관한 애가에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의 설명을 보면요, 이 이슬링턴이라 마을에 그 친절하고 온화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착하고 소문난 남자가 있었는데요. 이 남자는 그 동네의 개들 가운데 한 마리와 친구가 되었는데 사이가 안 좋아지자 그 개가 그만 그 남자를 물어버립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놀라 도망치며 그 개가 그 미쳐서 착한 남자를 물었다고, 그래서 남자가 곧 죽을 거라고 확신했는데요. 예상은 빗나가 남자는 물린 상처가 나왔고 정작 죽은 건 그 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 이 반전은 누가 착하고 누가 미쳤는가?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남자는 착하고 개가 미쳤다고 말했으니까 미친 개가 착한 남자를 물었으니 당연히 착한 남자가 죽을 것이고 미친 개는 벌을 받아 마땅하지 않겠는가? 자, 그랬는데 남자는 멀쩡해졌고 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자는 개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착하고 누가 미쳤는가? 정작 착한 줄로만 알았던 남자가 더 센 독을 가져서 미친 개를 죽인 셈이니 인간의 위선 뒤에 감춰진 독이 얼마나 위험한지, 어쩌면 개가 남자를 문 이유도 남자의 이중성을 간파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이 섬뜩한 풍자가 담긴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맥락에서 월터의 마지막 말, 그 미친 개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터 자신이고, 미친 개를 물었던 남자, 사실은 더 강한 독을 숨기고 있던 존재는 키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키티가 부정을 저질러 콜레라가 득식을 거리는 이 메이탄프로 데려가 죽음으로 내몰려고 했고, 그 다음에 메이탄프에서 자멸할 줄 알았던 키티는 정작 활기를 띠고, 그 다음에 월터의 관심과 사랑 없이도 메이탄프에서도 키티는 여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녀의 속물성과 자기중심성, 자기 기만과 이중성은 지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멸까진 아니어도 참회 정도는 기대했던 월터는 절망하게 되고, 게다가 벌을 받아야 할 키티가 치유받고 속죄해야 할 키티가 오히려 월터를 불쌍히 여기게 되고, 결국 월터는 죽음을 맞으며 자신이 미친 개였음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자, 이 소설의 원제는요, 인생의 베일, 더 페인티드 베일인데요. 영국의 시인 셸리가 발표한 시 채색된 베일을 걷지 말라에서 따왔다고, 자, 정지용은 설명하는데요. 이 소설도요, 시의 첫 소절을 인용하면서 시작하므로 이 시를 이해하는 것은 인생의 베일의 주제나 의미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시를 읽고 북리뷰를 마실 텐데요. 여기서요, 이 시에 등장하는 베일을 걷는 사람은 채색된 베일 너머에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어떤 것, 그 진리나 이상일 수도 있고 아름답고 영원한 실체일 수도 있는 것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형형색색으로 채색된 베일로 덮인 세상만이 전부이며 실제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머신 모험은 삶은 덧없는 환영일지라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 환영의 캔버스 위에다 각자 다채로운 무늬를 짜 넣고 있으며 그것들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죠. 자, 정지용이 설명한 이 설명이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그럼 셸리의
시 채색된 베일을 걷지 말라. 이 시를 읽으면서 복리부를 마치겠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삶이라 부르는 채색된 베일을 걷지 말라. 비록 거기에 허위의 형상들이 그려져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믿고자 하는 모든 것을 대충칠한 색깔로 단지 흉내만 냈을지라도, 베일 뒤에는 공포와 희망이라는 쌍둥이 운명이 도사리며 보이지 않고 암울한 틈 너머로 그것들의 그림자를 짜 넣고 있나니, 나는 베일을 거둔 사람을 알고 있다. 낙담한 그의 마음은 상처 입기 쉬웠으므로 사랑할 것들을 구하였으나 찾지 못했다. 아, 거기에는 세상에 속한 그저 괜찮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도 또한 없었다. 그리고 그가 부주의하게 행한 많은 것들 사이에서 그림자들 사이에 한 줄기 장엄함이나 이 우울한 풍경 위에 빛나는 한 줄기 빛나는 얼룩, 진실을 위해 분투하는 한 줄기 영혼, 그 어떤 것 하나도 찾지 못했다. 전도서의 설교자처럼.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